안녕하세요. 채널의 경제부장 이현우입니다. 오늘 아침 경제 골든타임 경제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북한 김정은이 북한 간부들과 함께 있는 곳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 북한 양강도 삼지연입니다. 이 삼지연에서 이 사람들과 무엇을 의논했느냐? 바로 장성택 숙청 처형을 의논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였던 장성택 처형을 주도했던 이 멤버를 삼지연 8인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평양의 새로운 권력으로 북한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의 행보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본인 2명, 인질 2명 중에 1명이 살해되는 영상이 공개됐고요. 1명은 테러범과 맞교환하자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가 자신들의 일본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개입하는 이 활동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개장한 지 100일 됐습니다. 제1롯데월드. 한때는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70% 세일을 해도 썰렁하다고 합니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런 침체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안전에 대해서 신뢰가 다시 회복되면 이곳에도 사람이 좀 몰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동관 상무, 그러니까 한화 김석윤 회장의 장남입니다. 다보스 포럼, 전 세계 경제 관련자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서 기름값이 떨어져도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은 여전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침체도 굴하지 않고 계속 태양광 산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모든 내용과 함께 경제지표 보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재력가로 알려진 70대 건설사 회장이 50대 여비서와 혼인신고를 하자 아들이 혼인이 무효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 이런데요. 법원 어떻게 판단했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서하는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체 회장 74살 A씨가 50살 여성 B씨를 알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음식점에서 일하던 B씨를 알게 된 뒤 A씨는 자신이 차린 음식점의 지배인으로 B씨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B씨를 자신의 비서로 발탁했고 전 부인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년 2월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치매로 고생하던 A씨의 간병인 역할을 맡았고 전 부인과의 이혼이 마무리되자 증인 2명과 함께 구청을 찾아 A씨와의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러자 거액의 빚으로 고생하던 아들이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B씨는 이미 사실혼 관계였다며 혼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혼인신고 당시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고 기억력, 계산 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를 겪었다며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거 당시 운전기사도 함께 거주하며 A씨를 돌본 점, B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왕래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김민지 경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리포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사건이 많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비슷한 게. 아니 자녀가 예. 아버지 또는 엄마 결혼 무효다 이런 소송들이 종종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뭐 황혼위원도 많고 예. 나이 들으셔가지고 약간 나이 어리신 분이나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경우들이 죄락관리에서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 싸움인 거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많은 하나가 날벼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얘기들이 생기는데 이게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혼인신고는 무효인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줬어요. 그 당시 사건은. 근데 지금은 사실혼 관계도 아니라고 이제 봤던 것이죠. 혼인신고가 무효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혼인신고할 당시에 치매라고 하면 그 의사 능력이 없는 그러네요. 것이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면 혼인 관계가 없었던 걸로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자 측에서 야 이거 나 사실혼이야 대신 그럼 법률로는 아니다 사실혼 관계가 있어 이렇게 사실혼이라는 건 혼인신고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동거를 하고 부부처럼 살았다 이거죠. 살았다는 거. 그 실질적인 경우에는 실제 혼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뭐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 효력도 있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니까 그거를 주장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거마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니네 둘이 같이 산 게 아니라 회사 임원들도 살고 여러 사람 같이 살았다. 그거 봤을 때는 부부적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본 것이 법원의 판단이 아니 그 말은 그러면 부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 여자분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까? 권리가 없죠 현재로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예.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치매 걸린 아버지가 뭐 증여를 좀 해주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사실 치매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이제 그것도 이제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현재까지로서는 보호받을 장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 여성분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법원의 판단이 혹여 이런 건 아닙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부자 할아버지를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억지로 했다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법원이 그런 것까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물론 뭐 내부적으로 밑바탕에 그런 바탕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꽃뱀이라는 거잖아요. 그 여자를 불리하게 했다라기보다는 그 혼인신고한 자체에 의사 능력이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예, 비록 혼인신고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김민지 기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주변에서 저런 일을 본다. 뭐 친구의 부모님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야, 저 잘못된 것 같아. 저 소송해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한 사생활이고 그렇죠. 또 남녀 사이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뭐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여기도 보니까 일반적인 그 혼인 신고할 당시에 일반적인 뭐 장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를 겪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한 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점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상태의 마음, 심경 등은 뭐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판단이 아예 못하는 치매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이 무효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하나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사 도우미를 쓰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집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이유? 공짜니까요. 이 공짜 보육, 무상 보육이 모든 사람에게 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돈이 엄청 든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트리어 이제 양육 수당 보육료라는 투 트랙으로 갑니다. 즉 예. 보육료라는 게 뭐냐면은요 어린이집을 보냈을 경우에 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거고요. 양육 수당이라는 거는 나는 어린이집에 안 보낼래, 내가 직접 키울래. 일단 엄마에게 뭐 이런 페이로 직접 이제 현금 및 기타 현금 대용 자원을 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에서 45만 원, 뭐 예. 지자체별로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직접 크지만 양육수당 어머니에게 직접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보는 게 낫네요. 다 어린이집 보내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3년 전부터 어린이집 숫자가 폭증을 하고 최근에 CCTV 사건 이런 게 모두가 나오게 된 건데 여기서부터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 가사도우미 쓰고 외제차 몰고 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만 보내면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최소 25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 이상까지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니까 누구나 다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님이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정부가 그럼 25만 원, 30만 원 줍니까? 정확히 보육료 나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이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공짜니까.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나오니까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매년 지날수록 정부 재정이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 일찍 결혼한 제 친구의 경우에도 지금 그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이런 바로 똑같은 이유로 나 집에서 쉬는 친구인데 집에서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겠다. 이런 똑같은 이유로 지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거든요. 네,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알겠습니다. 해법도 예, 만만치가 않은 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엄마들, 그러니까 양육 수당을 높이자.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직접 애를 집에서 키우게 하겠자.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 0세에서 2세의 보육료는 또 깎아버리자. 난리 납니다. 일단 한번 준 돈을 또 다시 깎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와버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지예산 의무지출, 의무지출이라는 게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시리즈인데요. 무상지출 이런 걸 포함해서 복지지출액이요. 지난해 75조였습니다. 올해 이제 84조. 자, 2017년, 18년. 2018년 별거 안 남았습니다. 불과 3년 뒤면 한 해 100조 원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을 써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경제 파탄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는 2살까지는 어머니가 기르게 하고 그다음부터 봐줘. 이런 절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안은요. 그 무상복지를 없애든지 증세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선택하냐 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제일 사람이 살면서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돈 쓰고 욕먹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딱 그거거든요. 정부에서 돈은 돈대로 썼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뭔가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판을 바꿔야 되는데 내년 총선, 대선 때 되면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올해는 뭐 어떻게 해서 넘어갔고 하지만 예산도 넘어갔고 뭐 증세 논란 넘어갔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 얘기가 연말에 다시 무상보호 예산 짤 때 그다음에 다음 선거판으로 또 들어올 거거든요. 결국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무상복지를 없앨 건지 아니면 증세를 할 건지 이 복지의 판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년, 내후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결국은 언젠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지 기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전업주부 그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보낸다. 주변에서 네가 직접 키우지 하면서 이게 도덕적 비난을 하진 않습니까? 비난을 하기보다는 이제 비난은 뭐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댁이나 뭐 이렇게 부모님들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그 보육료나 양육비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와 집에서 직접 키울 경우에 차이가 뭐 10만 원 이상이 나버리면 그러네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그냥 웬만한 서민 가정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기 큰 돈이죠.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정부 제도가 잘못됐다. 제도가 잘못됐다.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그럼 0세 2세 중에서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에게 양육 비달을 맞춰주겠다. 2배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 돈 어디서 납니까? 증세해야 되고 반대로 이쪽을 깎는 경우가 있거든요. 0세 2세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보육료를 깎아라. 그리고 집에서 애를 키워라.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한 번 가면 그 방향을 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이래서 포퓰리즘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볼까 하는데요. 어버이날 뭐 드립니까? 꽃 네. 카네이션. 예. 예, 카네이션이 금으로 나왔습니다. 장미도 금입니다. 금테크라고 하는데요. 저도 뭐 금반지, 금송아지 이런 건 많이 이렇게 봤지만 금 카네이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행인가 봐요. 예, 이제 서민들의 금테크라고 그래가지고 금이 이제 쭉쭉쭉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1kg 골드바에서 최근에는 이제 10g, 뭐 100g 골드바, 미니미 골드바가 나오고 예. 있는데 그 밑에 단계, 좀 젊은 친구들과 좀 더 대중화된 게 이제 금 카네이션이라고 해서요. 한 가격은 7만 원 밑에. 이게 비싼 게 아니군요. 예, 24K 도금을 해가지고 되는 건데 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티나게 예, 팔린다. 2배 이상씩 최근에 한 달 동안. 2배 이상씩. 네. 예, 이게 일종의 재테크인가요? 그래서 재테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값 많이 오른다. 결국은 금에 대한 하나의 수요가 이런 식으로 점점 관심이 대중화되고 있는 많아졌군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금값 좀 올랐거든요. 네. 한국금거래소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지난해 12월 30일 42,000원 정도의 그램당. 그램당입니다. 지금 45,000원 조금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사도 재테크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최고가 대비는 이게 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게 한 그램이 6만 원 정도까지도 오른 적이 6만 원까지. 예. 그랬으니까 예.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달러를 그만 찍어내고 금리 인상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가 될 텐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강달러 환율 효과도 있습니다. 금을 갖고 있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금에 대한 수요가 올 한 해 좀 폭증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경제 칼럼니스트 입장에서
자, 지금 금 투자를 해도 됩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권합니다. 오히려 해야 된다. 쪽. 예, 그러다가 100만 원 나중에 있다면 한 20%, 2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좀 금 관련 상품을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최근 올 1년간은요. 그러다 금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금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갖고 있으면 됩니다. 금이라는 게 갖고 있다가 후배 뭐 결혼한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뭐 후배 돌 반지에도 써도 되고요. 이래저래 금이 이제 유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갖고 두면 또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은 재테크 효과, 엄청난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산 배분 맞습니다. 차원에서 안전하게 예. 금을 좀 사줘도 되겠다. 예. 좋은 조언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 8억 원의 뇌물을 뿌리면서 무려 3조 4천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죠. 뇌물 액수의 4,000배가 넘는 뻥튀기 성공했는데요. 뇌물에 주는 방식이 참 엄청납니다. 어떻게 뇌물을 줬는지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뉴엘이 2007년부터 7년간 가짜 수출 서류로 은행 10곳에서 빌린 돈은 3조 4천억 원. 가짜 수출 서류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서면 금융기관은 모뉴엘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임직원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는 8억여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허위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를 지불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금품 로비였습니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담뱃갑에 숨겨 전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모뉴엘 임직원들은 5만 원권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들어가는 티슈 상자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넣은 뒤 빈 공간은 휴지로 채워 상자째 건네기도 했습니다. 모뉴엘의 해외 거래 계좌를 뇌물 전달 창구로 이용하는가 하면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접대비로 1,200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모뉴엘에 취직시킨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쭉 해왔던 관피아의 전형이 아닌가. 모뉴엘이 금융기관을 속여 빌린 돈 중 아직 갚지 못한 돈은 5,500여억 원. 지난해 말 모뉴엘이 파산하면서 3,400여억 원은 보증을 선 무역보험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관련 기관 임직원 등 10명을 적발하고 조계룡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예, 방금 보셨는데요. 사기 대출입니다. 사기 대출 받으려고 뇌물을 엄청나게 썼는데 뇌물 준 사람 그리고 몇 천억, 몇 조 손실을 끼친 이 모뉴엘 사람들은 어떤 처벌 받습니까? 저게 지금 8억이잖아요. 예. 뇌물이.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기관한테 준 거는 뭐 배임 증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보험공사가 사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그 뇌물이거든요. 그럼 뇌물이 저 정도 되면 특가법인데 특가 뇌물에 가서 저렇게 좀 8억 정도, 한 5억 이상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징역 10년.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똑같은 8억이라도 법원이나 검찰 이 사건을 보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무역보험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역금융이라는 어떤 이 판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범죄란 말이죠. 예. 그럼 사실은 이거는 일벌백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어떤 일반 예방 효과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똑같이 8억을 뇌물을 제공한 거에 비해서 이게 더 형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러면 거죠. 변호사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8억 뇌물 준 범죄가 있고요. 네. 사기 대출을 받은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합쳐서 더 세게 됩니까? 그럼 별개죠. 사기는 사기. 예. 예를 들어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허위 예. 서류를 제출해서 은행을 속여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 가치가 사기인 것이고 예. 그 와중에서 은행 직원들이나 무부 직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면 배임증제라든지 뇌물을 별도로 성립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담뱃값에 돈 넣고 티슈통에 돈 넣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담뱃값에는 상품권? 네. 기프트 카드라고. 카드인데요. 예. 500만 원짜리 예. 3개씩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500만 원. 예. 티슈통에는 돈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꽉 채웠을 경우에 5천만 원 들어가고요. 예. 일반적으로 3천만 원짜리 각 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요번에 이제 뇌물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 나오고 있는데 저기 티슈통에 3천만 원, 최대 5천만 원 기프트 카드네요. 그죠? 예. 1,500만 원. 요즘도 저런 짓을 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기로 사과 상자 있지 않습니까? 예. 사과 상자는 5만 원권 나오고부터 없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과 상자에 넣으면 거의 그게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5만 권을 채우게 되면.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뇌물은 없어졌고 이제는 각 티슈 또 와인 상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뇌물로 많이 5만 원권 이후에 이제 100대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역보험공사가 떠안을 돈이 한 3,400억 되는데
이 사기 대출의 피해 뭐 3천억, 5천억 이 금액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나요? 그렇죠. 무역보험공사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이니까, 공공기업이니까 그러고, 은행도 지금 시중은행도 10곳이 엮여 있거든요. 이것도 크게 보면은 전 국민들이 나눠줘야 될 빚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 나머지들 예, 결국 5,500억이죠, 총액은. 결국은 이제 그 박 대표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숨겨놓은 돈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상환하거나 하게 되면 형량이 좀 낮아지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박 대표가 돈을 안 내놓았다든지 아니면 다 쓰고 없다든지라고 하면 이 모유혈 쪽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결국 국민 세금을 아니, 또한는 거죠.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 게 저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수천억의 돈이 어디 갔습니까? 밭에 묻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돌려막은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이제 해서 파산이 되면 그 돈을 대출받은 것 중에서 뭐 일부 갚고 또 다시 이제 우리 카드 돌려막기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근데 예. 없어진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라 몇 천억이 되는데 하룻밤에 아무리 뭐 유흥비로 돈을 쓰고 기프트카드를 나눠주고 해도 5천억씩 되는 돈이 검찰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수사 대목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총액이 3조 4천억인데 쭉쭉쭉쭉 돌려막기 하다 마지막 나온 게 5,500억이 남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은 어디엔가 반드시 있습니다. 숨겨놨다. 예, 숨겨놨든 어디 뭐 페이퍼 컴퍼니든 땅속이건 분명히 있고 아마 박홍석 대표 뭐 계속 진실되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5,500억의 향배 그중에 일부라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저렇게 해서 범죄 돈 빼돌려 놓고 뭐 이렇게 감옥에 가서 감옥 살고 나와서 이게 돈 갖고 이렇게 떵떵거리 잘 사는 경우도 좀 있었죠. 많았었죠. 뭐 굳이 제가 뭐 명예훼손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직도 있고요. 아직도 있고, 예, 그죠? 아직도 있고 또 아직도 안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제보 좀 하십시오. 아시면.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불법 대출 3조 4천억 엄청난 돈 있었는데요. 중동에서 들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왕 중에 세 번째 부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재산이 19조입니다. 저도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 세계 국왕 중에 세 번째 부자 사우디 국왕이 평민들이 모이는 공동묘지에 관도 없이 묻혔다. 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국왕이죠. 아둘라 전 국왕이 이제 1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그렇죠. 8천억 원 정도의 재산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23일 날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그 화려한 장례식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좀 금기시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 재산이 많고 아무리 전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흰 천으로 시신만 감아서 그냥 평민들이 묻히는 일반 장례식장에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IS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인식들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인데 장례 문화에 관해서는 굉장히 금소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도 뭐 이렇게 큰 네. 이렇게 봉군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네, 화려한 이렇게 장례 행사를 어떤 그 좀 금기시하는 이유가 이것도 하나 일종의 우상 숭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이다. 네, 죄악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좀 장례 자체는 좀 검소하게 치르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이분이 세계 왕 중에 재산세를 3위라면서요. 네, 가장 돈이 많은 국왕은요. 지금 순위에 나와 있는 국왕 태국의 푸미폰 국왕입니다. 아, 태국 300억. 국왕이 제일 부자. 예, 단위가 달러인데 지금 뒤에 보시면 표가 예, 나와 나오고 있는데요. 있네요. 300억 달러. 그리고 아, 이게 달러군요. 네, 2위 그러면 한 3조, 2조 이렇게 되나요? 네. 예.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또 브루나이의 하산 알 볼키아 국왕은 예, 또 이 얘기는 저도 200억 달러. 들었습니다. 이 국왕은 네. 브루나이 국가 전체가 자기 거라면서요. 모든 집과 국유 재산이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200억 달러. 그 조그만 나라가 네. 사우디. 예. 여왕님은 별로 없네요. 본인 돈이. 이게 보면 5억 달러면 한 5,500억, 6천억 되나요? 예. 아무튼 사우디 국왕께서는 국민들도 이렇게 다 모든 뭐 평민이나 왕이나 다 이렇게 하나 보죠? 이 나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은행이라는 것 자체 단어가 금기시될 정도로 어떤 그 이자를 뭐 많이 남기는 것도 금기시하고, 아, 이슬람에서? 예,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죄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뭐 다른 이웃의 뭐 카타르나 어떤 두바이 왕실과는 좀 다르게 금융에 굉장히 좀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돈을 이렇게 막 바삭바삭하게 굴리지 않고, 네, 예. 이렇게 금융에 어두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돈에 너무 욕심 부리면
예.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풍미풍 국왕이 어떻게 1등이죠? 왜냐하면 브루나이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유전이나 그런 것들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이렇게 많은 건 알겠는데 태국에 그렇게 뭐 자원이 많은 태국에는 것도 부동산 아니고. 이런 걸로 돈을 많이 굴렸나 봅니다. 지금 사우디는 안 굴리고 네. 가만두고 태국은 많이 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가 좀 관련이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이죠. 네.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곧 붕괴한다. 북한이 붕괴할 거다. 저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배경이 어떤 겁니까? 근데 신년 연두교소에서 북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한마디도 안 나와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뭔가 좀 다시 뭐 물꼬가 트나 보다 했는데요. 이제 주말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 그러니까 유튜브 관계자들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 와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뭐 멘트 그대로 옮겨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 이제 북한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see the collapse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정말 대공세를 펼치는 게 아니냐. 군사적 그렇죠. 제재를 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붕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근데 그게 아니죠. 네, 근데 뭐 뒤로 막 해명이 막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는 준비된 텍스트가 아니었다. 질문이 나오자 평소 소신을 말한 것이다.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소신이 일단 붕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군사 조치로 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터넷 또는 문화, 자유주의 이런 문화가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붕괴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강하게 말하면 붕괴인 거고 약간 약하게 말하면 개혁 개방이겠죠. 그러니까 80년대 어떤 소련이나 동구권들이 무너지시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는 건데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은 글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오바마가 어떤 중동 정책 실패를 북한 정책을 통해서 많이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 무너졌을 때 사실은 오바마에 대한 안보 정책에 대한 어떤 백인 중산층들의 비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 참패했는데 지금 경제 완전히 살아나서 오바마가 자신감을 얻은 상태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부자 증세까지 나오고 있고 그게 결국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선의 전략으로 하나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서 중동 정책의 실패를 북한에 대한 어떤 강한 공세를 많이 하는 게 아니겠는가. 다만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군사 정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부담이 있죠. 그렇지만 북한이 사실 지금 그 소니 해킹으로 도발을 했으니까 인터넷 전쟁, 사이버 전쟁으로 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으니 큰 손실 없이 아마 그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좀 돌리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소니 해킹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불쾌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국에 대한 도발을 보면 어리석기 거지없는 망상이다. 오바마는 밀림의 원숭이. 사실 인종차별적 발언은 금기인데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미군 기지가 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전반적인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 최근 이런 도발에 대해서 따라서 더 강경해진 겁니까? 아니면 미국의 기존 입장,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유지되는 수준으로 보십니까? 원래 미국도 사실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건 아니었죠. 다만 이제 민주당 정부 들어오고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 예전에 이제 공화당 부시 정부의 매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완화된 어떤 톤을 유지하긴 했었는데 그게 요즘 강해진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정책의 실패를 북한으로 많이 하는 것들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어찌됐든 간에 그 영화 인터뷰 문제로 사실 소니사를 해킹을 한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본토가 미사일로 공격을 받았건 해킹으로 공격을 받았건 어찌됐든 간에 공격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북 지금 정상회담 기류가 좀 있는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저렇게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참, 국제 정세 생각하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뭐 인증샷, 생일 파티하는 장면이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엔 산부인과 병원에서 멸균기,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멸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계란을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기기의 이름이 오토클레이브라는 기계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계란을 삶아 먹었다면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용 어떤 그 소독포 위에 삶은 계란을 막 올려놓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요. 예. 이 의료기기를 소독하는 기계에 계란을 삶아 먹었다는 것을 밝힌 거죠. 근데 이것도 보고 지난달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예, 예. 말씀하셨듯이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장난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장난삼아 SNS에 올렸다가 크게 한번 혼이 났는데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으니 네티즌들도 공분을 또 한 번 사고 있는 것이죠. 좀 답답합니다. 왜 저런 짓을 하죠? 그때 사건 일어나고 이제 성형외과 의사분들하고 외과 의사 몇 명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수술방 군기라고 하죠. 수술방 군기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추세다라고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신세대의 개입이고 뭐건 여러 사회적 분위기인 모를 텐데 그런 식으로 과거와 달리 수술방의 어떤 엄격성 이런 정도성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옛날처럼 뭐 의대생 폭력 뭐 이런 건 안 좋지만 어쨌든 수술실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참 거기에 진중함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건 군기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직업윤리로 보이는데 처벌, 제재는 불가능합니까? 이거 제재 안 되죠. 이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형사적인 제재, 환자가 어떤 해가 당할 거라면 뭐 과실치상이나 이런 거 할 텐데 그건 안 되는 거고 다만 저번에 이제 그 성형외과 생일 파티도 나왔지만 이게 이제 의사의 품위 유지 위반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징계는 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의료법에서 영업정지나 면허정지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글쎄 멸균기에 계란 삶은 거 가지고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할까는 제 예. 의문이에요. 그 계란이 참 맛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짓을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인사 발표 때 포함시키지 못할 만큼 정무특보, 청와대 정무특보 인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조만간 추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무특보를 비롯한 추가 인사 발표를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무특보는 복수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친박근혜계 인사와 김무성 대표 등 비박근혜계 인사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진급 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친박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무수석을 지내 비박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정진석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보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국회나 또 당청 간에도 이렇게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아울러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해양수산부 등 일부 개각도 함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각 대상으로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장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거론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는 적임자를 이른 시일 안에 찾느냐가 변수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기춘 실장 주재로 모든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천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오늘 아침 알아본 우리 사회의 이슈 박상은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김태현 변호사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 먼저 한번 보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물갈이 한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그 외에도 물갈이가 좀 있는 모양인데요. 네. 이게 오늘 발표난다고도 하고 일부 개각까지 포함해서 예정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민심을 의식하고 조금 더 폭을 넓힌 건가요? 이제 이완구 후보자 지명되고 한 2, 3일 지나니까 뭔가 좀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지도 급락 속도가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좀 긴급 처방으로 이완구 후보자부터 먼저 투입을 하고 그런 건가요? 수석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 처음에는 이달 말이나 월 초 아니면 취임 2주년 맞춰서 국면을 완전히 바꾸는 인사쇄신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치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봐서 일단 총리 후보자부터 일단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스케줄대로 하는데 그것도 좀 당겨지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비서관 인사는 애시당초에 예상돼 있었죠. 예견돼 있었는데 비서관 인사라는 것 가지고 이 불이 꺼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한 2주 정도 앞당기면서 굉장히 속도를 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말씀은 미리 이런 인사 개편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기용할지에 대한 청사진은 다 갖고 있었고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땡겼다. 아니 청사진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취임 2주년에 맞춘 다음에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아, 여유가 준비하는데.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예. 이제 뭐 완벽히 준비된 것보다 되는 대로 바로 투입되는 뭐 이런 형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명되고는 좀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반등이 되느냐, 그냥 아까 지혈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반등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나 최근조사에서 그런다는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하락세를 늦춘다든지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흐름, 이 곡선의 추세가 중요한데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걸 뭐 완만하게 한다든지 일단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주식에서 보합이라 그러죠. 보합세를 유지하는 뭐 그러니까 약보합이냐 강보합이냐의 문제겠지만 어떤 보합세를 유지하는 데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핵심이 이제 비서실장 인사를 언제 할 것인가. 심지어 뭐 5월까지 늦어지지 않겠냐 하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청와대가 처음 스케줄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인사도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수석의 얘기를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직 김기춘 실장께서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 아, 알겠습니다. 행정관께서는 바로 뭐 지난해까지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싹 물갈이 한다 이러면 저 행정관 뭐 또 비서관 사이에 민심이 흉흉하겠습니다. 지금 다 불안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 뭐 그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왜냐면 진짜요? 예. 공무원들은 이제 뭐 다시 원대 복귀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뭐 그 어공들 우리 어쩌다 공무원들은 뭐 자리에 연연하다기보다는 뭐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한다는 생각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월급도 많지 않고 뭐 사명감이죠. 사명감을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연연할 일은 없고 사실 먼저 번에 그 대통령께서 그 신년 기자회견 때 청와대 개편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개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이제 기대가 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절반에 가깝죠.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액션으로 보여주겠다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획수석실이 폐지되고 정책조정수석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정책조정수석실은 이제 비서관 직제를 좀 바꾸겠죠. 그러다 보면 예. 경제수석실하고 어떤 좀 충돌되는 부분들은 서로 조정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대폭적 인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내년이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비서관 행정관급에서 내년 총선 겨냥한 사람들은 사실 요때가 적기거든요. 집권 2년 차 요 마무리하고 한 2년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각자 길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개편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보다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은 뭐 전원 비서관을 전원 교체한다 그러고 이건 아마 민정수석실의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하는 민정수석실 다 바꾸고 총리 바꾸고 장관맥 바꾸고 이것과 문고리 3인방 비서실장 바꾸는 것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는 이 후자가 더 영향이 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민봉 수석에서 후임 수석으로 바뀌었다는 게 국민들이 별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렇죠.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핵심은 김기춘 실장의 거치, 그다음에 이른바 비서 3인방의 거치인데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뭐 기분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확 한번 가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불판을 한번 가는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저같이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 얘기고 실제로 국정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뭐 이게 쉽지가 않겠죠. 다만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막 직각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지 않았나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준비된 선수부터 먼저 투입되는 뭐 이런 형국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보단장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교체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여론은 더 나빠질 거야. 그냥 김기춘 실장 그냥 실장에 놔두는 것보다 김기춘 실장 빼고 다른 사람 갖다 놓고 김기춘 실장을 특보단장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 사실은 전형적인 옥상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기춘 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기춘 실장 만약 교체하실 거면 설 연휴 전에 하셔야 됩니다. 설 연휴는 아시다시피 여론이 한번 바뀌거든요. 설 연휴 전에 어떻게든 청와대 개편을 좀 혁신적으로 마무리 져서 이 떨어지는 추세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그래야지 설 연휴에 여론의 반등이 좀 있고 취임 2주년 기념식 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설 연휴 때 여론이 어떻게 다시 더 안 좋아질지 그게 아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보단장 얘기는 뭐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 얘기 정확한 게 안 그래도 특보단 운영이 이게 운영의 묘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특보단장이 김기춘 실장이다.
그럼 청와대가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왕 실장이 특보단장으로 앉아 계시는데 소신 있게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이번 인사의 백미는 후임 비서실장이 누가 되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구상의 일단이 저는 후임 비서실장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간다면 지금까지 공안적 기조들을 좀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정치인이 간다 이라면 여의도와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인사조치 위기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대응 방식의 핵심 알파와 오메가는 비서실장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 관련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 국민의 눈높이는 또 맞는 사람이 됐다. 누가 바꿨다. 뭐 다 개각도 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끝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부정적 생각 그대로 두고 다른 거 해도 아무 소용없다. 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했던 뭐 불판을 가는 정도의 어떤 국민들의 체감이 없으면 급격한 반등, 그러니까 떨어지는 각도만큼 가파르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가파르게 어느 정도라도 반등을 하려면 결국은 비서관 3명도 교체해야 됩니까? 문고리라고 불린 사람들. 그 사람들 실제로 잘했든 잘못했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문고리라고 불렸던 이제 안범근 비서관이 국정홍보비서관으로 홍보 속시를 내려갔잖아요. 예. 사실 문고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안범근 문제는 문고리 3인방에서 벗어났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만 그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인사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인사위원으로서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비서관이. 예.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1부속실이 없을 수는 없고 거기 이제 한 명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해하겠죠. 이해하는데 제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을 운영하는 데서 국민 지지가 동력인데 아까 떨어진 각도가 있었는데 올라가는 각도를 좀 더 예각으로 바꾸려면 이 문제는 그 세 분의 어떤 뭐 인사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에게 한번 져주는 이 형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또 뭐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더 세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과연 예전 지지도를 회복하는데 이 세 명의 역할 재조정이 도움이 될까? 저는 별로 안 될 거다. 저 같으면 조용히 쉬겠다고 그러고 나올 텐데. 글쎄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시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테러 세력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도 있고요.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은 매일 협박합니다. 세 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지금 좀 위험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안전하게 느끼십니까? 아니 테러보다 더 위험하죠.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종전 상태가 아니고. 종전은 너무 오래돼서 좀 안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체감돼서 이게 뭐 우리는 지금 준전시 상태입니다. 휴전.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테러보다 더 위험한 게 천안함 때 우리 멀쩡한 장병들이 그렇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연평도는 우리 영토가 포탄에 포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시적 위험 속에 있는 것이죠. 이른바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슬람 스테이트 일본인 뭐 참수하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 나이 김군이 그 테러세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그 불안감보다 일반 분들은 별로 불안감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그 중동 뭐 이슬람 세력들의 테러의 대상이 된 적 없었죠. 서구 사회만 그렇게 했고 그냥 안전지대라고 느껴져 왔는데 좀 김군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일본인 인질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IS 테러의 영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IS 테러 보도하는 그런 신문들이 사실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국제면에 보도가 되는데 이게 점점 앞면으로 오면서 이제 1면 왔죠. 2면 왔죠. 4면까지 그 IS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사설에도 나오고 있고. 그건 과연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IS 테러 안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넬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한국까지 다가온 IS 테러인데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이제 참수 이런 위기를 맞았는데 그게 아베가 일본 국가적 위상을 넓히려고 적극적 평화주의를 하다 그랬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위상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중동 전문가가 경고를 했습니다. IS와 관련한 미국에 공조하고 있는 한국도 테러 당할 수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아니 IS의 이제 주요 타격 방향은 미국이죠. 미국의 일극주의인데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국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대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이다. 예, 미국과 가장 견고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쉽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중동에 뭐 아베가 비판한 쪽에서는 오지랖 넓게 중동 지원, 평화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미국과 그 어쨌든 발을 맞추면서 어떤 미국의 대중동 행보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그렇다라고 본다면 IS의 타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오늘 중동 전문가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S가 어떤지 알라신이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좀 불편한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형입니다. 쭉쭉 한번 보시면 이슬람 모독 다 사형 아니에요? 배교 변절 사형. 그죠. 간통은 사형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형. 돌을 돌 때려 죽이는군요. 저것도 사형일 건데. 동성애도 사형이고 살인, 강도, 절도, 십자가 사형. 이게 좀 사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돌에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그냥 총 맞아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념보다 더 문제 이제 그 근본적인 게 종교죠. 예. 종교는 내가 믿는 신의 문제고 사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 어떤 종교든 근본주의에 빠지면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념은 타협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근본주의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세계가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몇십 백 년 동안 이렇게 번성한 지금에 이 근본주의 이렇게 확산돼서 테러까지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밑바탕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종교적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랍 세계에 보면 그 석유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 미국이 저 석유를 위해서 우리를 배격 침략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예전의 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고 그 이스라엘이 유태인들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뒤로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반미 감정이 강하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근본주의로 미국에 대한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이념 논리로 그렇게 가는 게 알겠습니다.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안전지대가 아닌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바마가 오늘 북한이 붕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북한은 남한을 징벌하겠다. 남북 미국 관계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또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협박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불안합니다. 프랑스 청년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 거주하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이 결론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된 위기를 저희가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위험합니까? 현재까지로서는 우리가 이거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대테러 정보국을 담당하는 국장들이 한국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전선이 형성돼서 전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에서 본토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회 파급 효과도 크고 그런 것들이 직면해 있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예. 특히 청와대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어떤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폭파하겠다, 폭탄을 설치해놨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그냥 신호로만 그냥 어떤 협박이나 위협으로만 그치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진짜 발발한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국회에서 입법적 미비 상태도 있어요. 저희가 테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가보안도 많이 약해졌지만 테러라든가 대비해서는 전혀 입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입법의 문제도 있지만 혹시 뭐 저는 청와대 내부도 모르고 정부 시스템 내부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위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관된 어떤 대응 체제 같은 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뭐 세월호 때도 우리가 위기 대응 매뉴얼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좀 다르게 안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그 CSI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돼 있으리라고 믿지만 이것은 계속 점검하고 실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액션 프로그램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기 대응 매뉴얼 문제는 계속 강조돼 왔으니까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돼 있겠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보 담당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을지 예고돼서 참사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게끔 계속 꾸준히 뭐 기름을 치고 그 관리하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최고 당국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이슬람 스테이트로 간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런 일련의 이런 위협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국정 최고 당국자들이 한 번쯤 언급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위기를 조장합니까? 뭐 어차피 뭐 언론에서 이미 보도도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뭐 어떤 뭐 총리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뭐 위기가 조장되거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 내정자께서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면 조금 아래에서 부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저는 긍정적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긍정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IS 위협 같은 경우 우리가 정말 아까 김태민도 좋은 예를 들었는데 국제면에 나오다가 우리 사설까지 나오는 예. 그러면 좀 이걸 좀 차단한다든지 그 인터넷 접속을 이 김건 예. 같은 경우에도 뭐 집에 아이가 그 컴퓨터를 하는데 부모가 IS하고 접촉한다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차단을 해주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10대한테 만약에 IS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그럼 위험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화이팅 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